계속 이어서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입니다. 자아 정체감이란 자기 자신의 어떤 독특성에 대한 이 안정감을 느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심리학자들은 이 정체감의 위기를 극복하고 그다음에 이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청소년기 동안에 이루어할 어떤 중요한 발달의 어떤 가업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정체감 형성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가치 있는 행동이라든지 기준, 그다음에 어떤 자신의 능력이나 성역할 이런 것 등에 대한 어떤 느낌과 생각이 이제 포함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된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경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동일한 사람이라는 인식이 이루어질 수 하고, 어떤 자아의 독특한 특성들이 일관성 있는 이 하나의 체계로 통합될 수 있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자아가 정체감은 에릭슨이 이제 처음 사용한 용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데, 한마디로 정의하기는 정말 어렵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릭슨은 어떤 개인의 정체감을 객관적인 측면과 이제 주관적인 측면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이제 그 정체감의 어떤 객관적인 측면인 심리학적 정체감과 또 주관적인 측면이 어떤 개별적 정체감, 이것들을 이제 구분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심리사회적 정체감이라는 것은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에 대한 어떤 귀속감, 또 일체감, 이런 것들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개별적 정체감이라는 것은 이러한 집단적인 정체감 속에서도 개인이 자신은 타인과 다른 어떤 고유한 존재라는 의식을 갖게 된다는 것, 이것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그 자아 정체감, 이런 그 성공적인 이런 정체감 발달을 우리가 이제 보면, 여기에서는 이제 자신감을 증진시켜서 생활에서의 어떤 부적응적인 사건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사건을 잘 조화해서 변화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긍정적인 정체감을 가진 청소년은 어떻게 돼요?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보다 낙관적이고, 그다음에 높은 이런 자존감을 가졌고, 최상의 심리적 상태로 건강을 유지하고, 또 대인관계에서도 어떻게 돼요? 이 친밀감을 보여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 자아 정체감은 어떤 면에서 보면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제 발달하는 것인데, 자기를 묘사해 주는 어떤 자기 감정적인 이 어떤 상들의 집합이라고 이제 말씀드릴 수 있고요. 청소년 자신이 경험한 다양한 동일 어떤 그런 시를 소재로 그것을 사춘기 특유의 강한 어떤 자아와 생명력의 에너지로 통합해서 부모라든지 교사, 친구, 서적이나 매체를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 등 다양한 과정을 통해서, 여기에는 동일시하는 것은 자신의 어떤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데 활용될 수 있는 이 내적 자산이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끌어모으거나 찢어붙이는 것으로 자아 정체감이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보면 뭐하냐면, 자아 정체감은 지금까지의 어떤 경험을 단순히 어떤 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여기에는 점진적으로 통합해 가는 것으로, 자신이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 타인과 구별되는 이 고유한 이런 어떤 존재라는 이 정체감 또는 내지는 이 통합감을 우리가 얘기를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들과 다른 여러 가지 어떤 개인적 소통을 소유가 있으면서도 그런 특성을 조유롭게 통합해 나가면서 어떤 그런 이 시간의 그 흐름과 경험의 변화 속에서도 자기 지각의 일관성을 지닐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는 어떤 자신의 연속성과 독특성을 일관성 있게 고형시켜 나가는 것이다 라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공적인 이제 자아 개념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이러한 어떤 청소년 이제 그 청소년은 문제 사항을 여기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다른 사람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자신의 어떤 능력을 불신한 결과에 이제 이런 것들을 초래하게 되는데, 자, 이런 부정적인 이 자아 개념은 생활에서의 어떤 부적응과 중요한 이런 상관관계를 가진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경우에 자기 존중감과 자기 신뢰감을 가지고 다양한 생활상의 변화에 잘 적응하는 한편, 부정적인 이러한 자아 개념을 지닌 경우에는 당면한 상황에 잘 적응하지 못하게 되면은 이 실패와 좌절을 자주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성인기, 특히 이제 어떤 성인기로서의 어떤 그런 성공적인 전의를 위해서 장애 청소년들도 긍정적인 이 정체감이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의 목적이 뭐냐면,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독립적인 성인으로서의 어떤 삶의 질을 누리고,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신감과 자존감을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장애인의 어떤 그런 그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은 이 성인기로서의 성공적인 전의를 위해서 장애 청소년들도 어떻게 돼요? 긍정적인 이 정체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좌절과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계속적으로 실패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어떤 무력감이라든지 이걸 해보질 않는, 또 해봐도 안 된다는 이러한 실패의식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공적인 전의를 통해서 이 그 장애 청소년들도 이 긍정적인 정체감이 필요하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자신의 어떤 장애를 수용하고, 그리고 긍정적인 이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는 것은 지역사회에서 타인과의 어떤 적절한 상호작용을 하고 생활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여기에서는 아주 의의가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자아 정체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러 가지 자아 청소년의 어떤 자아 정체감 형성을 위해서는 뭐 철학 교육이라든지 여가 활용, 그다음에 어떤 프로그램, 내교육 프로그램, 이런 어떤 참여 전략을 통해서 자신을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을 바꾸어가는 자기 이해와 경험, 그리고 음악 치료 연구 등 이러한 다양한 각도에서 사회복지적인 실천이 이루어짐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들이 이러한 어떤 긍정적인 어떤 자아 개념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양한 이런 어떤 긍정적인 이런 어떤 요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뭐 여가 활동 프로그램 중에서도 특히 뭐 지적장애 학생들의 어떤 주체성이라든지 뭐 자기 수용성, 그다음에 미래 확실성, 목표 지향성, 뭐 주도성, 그다음에 친밀성의 어떤 그런 하위 영역을 가진 어떤 자아 정체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 학생들의 장애 우리 청소년들에게서 어떤 긍정적인 이런 자아 개념을 형성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그런 장애인들이 이런 어떤 그런 비장애인들과 같이 어떤 그 삶을 영위해 나가는 것, 이건 어떤 상당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 다음에는 이제 장애 청소년의 권리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나라에서 추진되어 온 이 장애인 복지 제도나 지원이 다분히 어떻게 돼요? 자선적 혹은 어떤 시혜적 입장에서 시행돼 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다 어떤 면에서는 근본적인 이런 어떤 장애인을 어떤 면에서는 그저 당시 어떤 면에서는 복지 정책의 수혜 대상자 정도로 가볍게 여겨온 것이 우리나라에서 어떤 그런 장애 청소년에 대한 어떤 그런 인식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장애는 어떻게 돼요? 단순한 이 사회복지 서비스의 수혜자가 아니라 이제는 자기 결정권이 인정되는 재활의 어떤 소비자, 이것들로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장애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그 실질적인 이런 어떤 그런 그 자신에 대한 이런 어떤 재활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측면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장애인이 실질적으로 자기의 어떤 권익을 스스로 보호받고 옹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베풀어 주는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한 개인이 마땅한 권리로서 받는 어떤 복지, 다시 말하자면 자, 소비자로서의 어떤 주권을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다시 말씀드리냐면 뭐냐면 자, 장애인이 자신의 어떤 그런 재활에 필요한 이런 시설 입소라든지 그다음에 재활 프로그램, 그다음에 필요한 어떤 복지 서비스 이런 것들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런 자기 결정권을 인정하는 것을 여기는 말한다. 그래서 장애인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어떤 사회복지기관이나 복지 서비스에서만 지원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제는 여기 어떤 그 서비스 시설의 입소라든지 이런 재활 프로그램, 그다음에 복지 서비스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이 자기 결정권을 이제는 인정하는 것을 상당히 이제 중요한 요소로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적어도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다양한 재활이라든지 그다음에 이 복지 사업과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장애인 스스로가 선택하고 결정하게 될 때 장애인에 대한 어떻게 돼요? 우리 사회의 새로운 어떤 인식을 정립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장애인의 어떤 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고 그리고 각 장애인도 한 인격체로서 이 사회에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통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 현재 어떤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어떤 선진 복지 국가에서 이러한 장애인의 어떤 권익 운동의 핵심은 뭐냐면 핵심이 뭐냐면 독립생활입니다. 독립생활. 장애인들이 언제까지나 부모 또 사회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만 제공받으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을 긍정적인 어떤 그런 개념을 통해서 이제는 이 독립생활을 보장해주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제 정상화 어떤 이런 그런 걸 통해서 이 독립 생활을 어떤 그 철학적 기저가 이제는 변화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애인 장애인 독립 생활 이념에 포함되는 것은 이제는 탈시설화, 그다음에 탈병원화와 같은 이제 지역 사회 중심의 재활의 주역으로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법적 제도적 권익을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독립생활운동의 어떤 이념에는 장애인도 어떤 정치적, 경제적 권리를 완전히 확보할 때 사회 참여가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내포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장애인 지도자들이 정치적, 경제적 측면에서 이제는 실질적 이 권리와 힘을 가지는 것은 지역사회 장애인 복지를 통해서 근본적인 이 사회 참여를 촉진시킬 수 있고 명실공히 이 장애인도 어떻게 돼요? 권리의 주체가 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는 이제 장애인도 실질적으로 보면 이제는 어떤 독립생활 이런 것들로 이제 변해가 나갈 수 있는 것들로 우리가 이제 이루어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 가지 않으면 우리는 이제 여러 가지 그 어려운 생활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대학도 이제 장애인에 대한 이제 그 학생들 선발을 하잖아요. 장애인 선발을 하는 데 있어서 보면 자 많은 대학들이 이 장애인 선발을 하면은 참 좋은데 장애인 선발에서 보면 거기에 이제 장애에 대한 그 이제 어떤 법적인 것과 제도적인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갖춰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강의실에 올라가게 된다 그러면 강의실에 올라가서부터 시작되는 엘리베이터가 있다든지 또 어떤 면에서 보면 장애인들이 올라갈 수 있는 어떤 이런 그런 평지에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어떤 라운지가 있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돼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장애인 학생들을 선발을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장애인 학생이 어떤 그런 장애가 지체 장애라든지 어떤 그런 그 또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장애 요인으로 인해서 이런 뭐 어떤 그 걷는데 장애가 있다 그러면 이 학생들이 와서 수업하는 데 있어서 어떤 수업의 보장권, 장애 이런 것들을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또 하는 것은 뭐냐면 이 장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 장애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똑같이 이제 일반 학생들과 똑같이 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뭐 수강 신청을 먼저 한다. 그러면 수강 신청에도 장애인 학생들에 대해서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수강 신청해서
이제 어떤 면에서는 장애의 학생들한테는 이제 제공을 먼저 하는 거죠. 그럼 이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이제 다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고, 그다음에 이제 시험에서도 동일하게 학생들에게 이제 이런 어떤 시험을 치를 수 없기 때문에 또 별도의 또 여러 가지 뭐 어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간다든지, 뭐 이런 어떤 배려라는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배려가 장애인들도 스스로 이제 그러지 못한 어떤 장애를 갖고 있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또 올 수가 없겠지만, 스스로 학교에 참여를 하고 그 수업에 참여를 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럴 수 있는 어떤 위치까지를 계속적으로 이것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이 학생들 자체가 스스로 사회에서의 어떤 독립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사회뿐만 아니라 어떤 국가에서도 계속적인 이런 어떤 그런 뒷받침을 해야 되는 이러한 상황들이 이제 있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 장애인들에 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이런 프로그램과 그다음에 어떤 그런 장애인들도 하나의 어떤 그런 소비자로서의 어떤 그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역할들이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러한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 아까 이제 선진국 봤잖아요. 선진국 중에서 미국과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도 이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떤 면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을 무조건 이제 도와주는 그런 개념을 떠나서, 서비스를 해주는 걸 떠나서 어떻게 돼요? 이제 독립생활로 이제 이 독립생활로 이제 변화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제는 이 뭐 모든 것들이 이제 탈시설화, 그다음에 탈병원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는 어떻게 되는 이제 지역 중심의 이제는 재활로 이루어져 가야 된다. 지역 중심의 재활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제도적으로 이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어떤 권익을 확보하는 이러한 측면에서 이제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어떤 그 정치적이고 경제적 이러한 측면에서 어떤 권리와 힘을 가지고 이제는 지역 사회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그 역할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자기결정권, 이런 것들도 이제 필요하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제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장애 청소년의 사회 참여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전통적으로 우리 사회는 어떤 사회였냐면, 자, 서로 돕고 살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함께 더불어 살아가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이제 공동체 의식, 이런 어떤 것으로 공동체 의식이 이제 발달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가 발달되어 있죠? 어떤 이런 개나 그다음에 어떤 품맛이, 이런 어떤 개나 품맛이 같은 어떤 미풍양속이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어떤 그런 농촌에도 지금까지도 이제 일부 남아 있고 전해져 가고 있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제 뭐 많은 그 어떤 젊은 그 사람들이 이제 농사를 짓지 않고 이제 수도권, 산업권 이제 산업화되어 있는 곳으로 이제 이전하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 가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도 농촌에는 이런 것들이 이제 남아 있고 이루어져 가고 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느냐면, 자, 산업 사회의 어떤 그런 그 어떤 그런 품앗이 양속이 이제 산업 사회로 들어서면서 우리의 어떤 좋은 전통을 한꺼번에 이제 어떻게 돼요? 변화시켜 버렸죠. 단절시켜 버렸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는 어떻게 돼요? 완전 경쟁 사회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떻게 돼요? 경쟁에서 승리하는 사람만이 이제는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러한 사회로 이제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경쟁을 하다 보면 어떤 동일한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선에서 출발선에서 가야 되는데, 이 동일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거는 장애인이잖아요. 장애 청소년이 동일한 선생의 일반인들과 같이 출발하게 되면 뭐 늦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어떤 그런 그 승리하는 사람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이 사회에서 이제 장애 청소년들은 밀려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장애인을 포함한 이 소외 계층들은 이러한 환경 변화에 대처하지 못하고 매우 힘든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장애를 가진 사람들의 어떤 그런 그 어떤 정도를 심각하게 우리가 생각을 해서, 장애를 가진 사람들 중에는 심지어 어떤 물리적인 환경에서조차도 사회와 격리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고 있는 이 장애인이라 할지라도 사회에서 자기의 역할이 없는 경우, 그리고 사실상 사회 속에서
격리된 삶을 살고 있기는 우리가 이제 어떤 면에서는 마찬가지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격리가 정당화된다면 그 사회는 어떻게 돼요? 최악의 어떤 인권 침해 현장으로부터 보아도 이제 무방하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오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벗어나기 위해서도 장애인의 어떤 사회 참여가 가능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한 어떤 노력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자, 장애인의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자, 국제 기구는 장애인의 어떤 인권 차원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사실상 생존의 조건이기도 하지만 이런 의미에서 특히 장애인의 어떤 사회 참여를 우리가 강조하고 있다라고 본다는 거죠. 자, 그러한 측면에서 이러한 장애인의 사회 참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사회 참여를 방해하는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여기는 이제 낙인론이라는 거 있죠. 낙인론. 낙인론. 이거는 뭐냐면 자, 우리 사회에서 설명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적절한 이론이라고 볼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사회적인 낙인론은 자, 인간관계에 있어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불편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당사자들에게 얼마나 치명적인 것인가를 인간의 어떤 사회 과정을 살펴보면 우리가 쉽게 알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치료와 보호라는 어떤 미명하에 이 장애인들을 문제 집단, 장애인들을 어떤 문제 집단이나 또 문제를 가진 어떤 개인 이런 것들로 이제 낙인 찍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자, 서비스 대상자들을 거의 반영구적인 이 보호 대상자나 그다음에 의존적인 이런 어떤 존재로 전락시켜서 사회 참여하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게 우리가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들이 아무리 사회 참여를 원한다고 할지라도 일반 사회의 어떤 그런 배제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떻게 돼요? 소외된 이 사회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애인이 사회 참여를 어떤 면에서는 희망한다 할지라도 일반 사회에서 정상적인 성원으로 용납할 수 있는 이 기회와 공간을 만들어주지 않고는 이 방치한다면 어떻게 돼요? 장애인들은 사회로 접근하지 못하고 자연히 어떻게 돼요? 격리된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참여를 희망하는 장애인과 그다음에 참여를 거부하는 일반 사회의 이 관계 속에서 하나의 지속적인 이 갈등 관계로밖에 표현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방어력이 없고 그다음에 어떻게 돼요? 힘도 없는 이 장애이라는 어떤 격리 집단은 힘 있는 다수의 어떤 그런 비장애 집단에 의해서 계속해서 격리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애 청소년의 여기에서는 이 장애 청소년의 어떤 사회 참여란 뭐냐면 정치적으로 그다음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경제적 수준에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인간으로서의 어떤 존엄한 권리를 보장하고 그다음에 국민으로서의 어떤 그리고 시민으로서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에서 장애인의 어떤 시민적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과 같은 것인데 이런 어떤 장애인의 평등은 이러한 장애인의 어떤 그런 사회 참여를 통해서 여기에서는 시민과 여기에서는 어떻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이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이 평등이 보장될 때 실현 가능한 것이고 그리고 평등하고 정상화된 장애인의 권리는 사회 참여라는 이런 어떤 형태를 달성할 때 비로소 이제 완성된다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의 사회를 통해서 시민적 권리를 확보한다는 것은 근본적으로 뭐냐 하면 자, 지역사회 안에서 우리가 이 법적으로 완전한 신분을 인정받아서 사회 참여를 할 수 있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장애 청소년의 참여는 장애 청소년으로 하여금 자,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어떤 정상적인 이 사회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어떤 국민의
교육 목표 달성을 위한 어떤 국가의 공식이나 비공식 프로그램에서 장애 아동과 장애인을 포함시켜서 문맹 퇴치라든지 이런 교육 프로젝트 이런 것들을 대상을 어떤 명확히 해서 장애인 교육을 지원한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어떤 그런 배정 비율을 조정하는 다양한 형태의 어떤 장애를 지닌 아동과 성인이 교육 체계에 참여해서 주류하도록 지원하고 이것들을 실행하는 구체적인 안을 제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어떻게 돼요? 장애인이 이런 어떤 법적으로 그 사회 참여를 법적으로 명시하고 그리고 어떤 면에서 보면 정부 책임을 수립할 수 있을 때 이를 기초로 이제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장애인 복지법 제3조에 우리가 살펴보니까 자, 장애인 복지의 기본 이념은 뭐냐면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회 참여를 어떤 면에서는 이루는 데 있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다는 것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8년에 이제 대통령이 서명한 한국 장애인 인권 현장에 나타난 9번째의 권리는 뭐냐면 장애인은 사회로부터 분리, 확대 및 멸시받지 않는 권리를 가지고 있다라고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이제 사회 참여를 강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장애는 뭐냐면 이런 어떤 이것을 통해서 평등한 어떤 시민과 동등한 생활을 영위할 때 이 평등이 보장되고 실현될 뿐만 아니라 그다음에 정상적인 장애인의 어떤 권리는 이 사회 참여라는 형태를 갖출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장애 청소년에 대한 어떤 사회적 참여까지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장애 청소년에 대한 것이 뭐냐, 그 다음에 그 장애 청소년의 자아 정체감은 어떤 자아 정체감을 가지고 있고 장애 청소년의 권리는 어떤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그리고 끝으로 장애 청소년의 사회 참여는 어떤 것이냐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상적인 어떤 장애인이 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 평등적이고 정상적인 장애인으로서 여기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그 어떤 권리와 사회 참여를 보장할 때 비로소 완성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장애 청소년이 실질적으로 이제는 어떤 사회에 당당한 그런 한 요인으로서 참석하고 참여할 때 그것이 바로 비로소 장애인들의 청소년 장애는 완성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 강의 듣느냐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